자, 기본 이론과정 18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 평월에 2번 수요의 가격 달성 기울기다.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달성 살펴드렸죠. 수요의 가격 달성 이완해서 의의라든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요의 가격 달성과 기울기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격 변화율이 있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10% 하락합니다. 10% 하락했을 때, 자,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증가하겠지요. 증가인데 수요량이 50%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가격이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5%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가격 변화율 이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이처럼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때를 우리가 뭐랬습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면서 탄력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이 더 작은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이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둔감하다.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면 수요에 같아서는 탄력적이다. 다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면 수요에 같아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탄력적, 비탄력일수록 자, 보세요. 양이 많이 변할 것인가, 적게 변할 것인가, 자, 가격은 많이 변할 것인가, 적게 변할 것인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 탄력적일수록 자, 이 케이스를 보세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50%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처음부터 양이 양이 많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자, 비탄력적일수록 여기 보세요. 가격은 10% 변했는데 양은 5%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양은 적게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양은 적게 변한다라고 보시면서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하는 거고 비탄력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자, 수요의 가타성과 가격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자, 이제 가격과의 관계예요. 자, 그럼 이 사례를 보세요. 양은 50% 변했는데 가격은 10%밖에 변하지 않았네요. 그죠?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자, 여기에 비해서 적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적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세요. 양은 5% 변했어요. 가격은 얼마 변했다? 10% 변했다는 이야기. 그럼 자, 5%에 비해서 10%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탄력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많이 변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처럼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기울기 경사는 완만해졌죠.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는 급해졌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탄력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가타성과 가격과의 관계만큼은 반대돼 버리겠지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변하고 비탄력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탄력수록 가격이 적게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변하고 비탄력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저 비고다 딱 이렇게 외워보시면 훨씬 더 우리 시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저 비고다 생각하시고 이건 뭘 이야기입니까?
탄력질수록 가격은 적게 변하고 비탈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탄저 비고 이렇게 했어. 그럼 자, 여기는 탄저 비고 이 자체는 뭡니까? 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논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탄력질수록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탈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는 겁니다. 반면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에 있을 만큼 어때? 탄저 비고다. 그래서 탄저 비고 이 원리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 양이 아니에요.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면 어때? 탄저 비고 이걸 생각하시면 탄력질수록 적게 변하고 비탈수록 많이 변한다. 뭐가?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탄저 비고는 어때? 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에서 적용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이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와의 관계를 살펴드리겠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예시는 우리가 이제 수요선 두 개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은 가격이고요. X축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먼저 자, 1번. 자, 이렇게 그렸고요. 다음은 자, 이와 같은 수익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1번 수익선, 이게 2번 수익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2번 수익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이야기야.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울기 경소가 더 완만한 게 뭡니까? 1번이다 할 수 있겠죠. 좀 기울기 경소도가 완만할수록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배웠죠? 탄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2번은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소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2번은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탄력질수록 기울기 경사도 완만해지고 비탈수록 기울기 경사도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기울기 값을 생각하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0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해보고, 자, 이 값이 자, 여기는 이 값이 이제 5다. 이 값이 이제 5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2번은 자, 비탄력적인 수익선의 모습이었지요. 예, 자, 다음, 자, 이 값이 있네요.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이제 3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자, 수익선의 기울기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수익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올 것인가? 먼저 자, 1번 수익선입니다. 자, 1번 수익선의 기울기 값을 측정해 봐야 되냐. 기울기 값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수익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그랬죠? 그럼 이 값에 대한 이게 뭡니까? 분모값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30인데 잘 보세요. 30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0이다. 그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30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자, Y축은 이렇게 표현했죠?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20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 1번 수익선의 기울기의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기준하자는 이야기예요. 수익선 절대값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겠죠? 30분의 20이네요. 30분의 20. 자,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자, 얼른 우리 계산기 한번 활용해 봅시다. 20 나누기 30 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때? 2 나누기 3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 얼마 나옵니까? 0.67 정도 나온다. 반올림에서 약 0.67 정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2번 수익선의 기울기 값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2번 수익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 값이 크기가 얼마습니까? 우리 5로 가정했지요. 그럼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라 그랬죠? 그럼 이 값이 어때? 마이너스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수용성의 기울기값은 이렇게 증하했죠.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5죠?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자, 벌써 이제 상대로 비교하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수용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개 비교니까 여기는 4고요. 여기는 0.67이네요. 그죠? 두 개를 상대로 비교하니까 탄력적일수록 수용선의 기울기 값은 어때? 절대값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 수용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어때? 자, 여기에 비해서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수용선이 자, 부동산 수요가 가격이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자, 기울기의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경사도는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당연히 탄력성의 이 값은 기울기 값은 자, 이처럼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자, 기울기 경사는 완만하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형사가 이처럼 급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자,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울기의 절대값이 상대로 적을수록 어때? 수에 따라서 탄력적이 되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자, 수에 따라서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탄력적일수록 자, 수의 가타성의 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커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이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자,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 어때? 1보다 커진다라는 이야기, 커진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 어때? 커진다. 그렇지만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이 사이는 어떤 관계 성립입니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의 값은 어때?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일수록 탄력성 값은 어때? 1보다 적어지겠죠? 이처럼 1보다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근데 기울기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수요선은 이렇게 구했죠? 자, 1번 수요선의 경우에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어떻게 했어요?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2번 수요선의 경우에는 기울기 절대값을 어때?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구했죠? 그러면 가격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도 가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이도 어때? 우리가 가격과 관련하면 되면 뭘 떠올렸어요? 탄접이고 이 원리를 생각 잘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뭡니까? 탄저비고다.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적어진다. 다음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 이렇게 해서 비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 기울기의 절대값 이 사이에도 가격과 관련있기 때문에 탄접이고 논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
커진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편과로 2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편과로 2번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수요의 가격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자, 이처럼 수요의 가격타성이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야. 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죠. 그래서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지금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어때? 급해지지요. 따라서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도 가격과 관련된 어떤 원리다? 탄접이고,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력될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역으로 기울기의 절대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의 가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수요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고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편고로 3번은 수요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소개되고있는데, 자,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도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비교다 이 생각을 여기서는 상대적인 비교다 무엇과 비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다 생각하시고, 대체제가 많은 경우 그리고 대체제가 어때? 적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때? 당해줘야 수요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이처럼 어때? 많이 감소하면 결국은 양이 어때? 많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가 뭡니까? 탄력적인 경우다. 다음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면 이때는 어때? 수요의 가타성이 상대적으로 어때? 비탄력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 양은 많이 변한다. 그래서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대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좁아지겠죠? 선택폭이 좁아지니까 양이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한다. 그래서 이때는 수요의 가타성이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A 재화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수요량 감소한데 대체제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벌써 이제 A와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B, C, D, E, F, G 이처럼 많은 경우와 딸랑 B 하나 있는 경우, 이걸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A 비싸도 안 사겠죠? 그리고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때? B, C, D 이걸 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대부분 사람들이 A 안 사고 이쪽으로 다 몰려든다는 이야기예요. 몰려드니까 이 A의 수요량은 줄더라도 적게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들겠지요. 다 이쪽으로 옮기니까. 수요량은 많이 줄어든다. A 전부 다 안 산다. 안 사. 다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A의 수요량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가 많이 줄수록 이제 수요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양이 많이 변다. 그래서 뭡니까?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여기 보세요. 이제 대체제가 A와 대체 가능하자 딸랑 B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A의 가격 상승가 A 비싸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체가 가능 때문에 B 사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대체가 좀 적기 때문에 줄 늦게 사면요, B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못 사. 그럼 어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A를 어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A의 수요량은 줄더라도 많이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좀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의 같아서는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넓어진다. 그래서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 다음 대체제가 적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좁아지겠죠. 양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 하다가 안 되면 외워버리는 게 마음이 편한 방법이에요. 자,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어때? 수요에 같아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로 우리가 다 풀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물론 일반 재화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이거 하나로 다 풀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에 같아서는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재화와 부동산에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쉽게 일반 재화는 예를 들어서 볼펜. 자, 부동산은 아파트다.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 자, 그럼 무슨 이제 볼펜과 대체 가능한 재화이겠죠. 다음 아파트와 대체 가능한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세요. 대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볼펜이 더 많겠어요? 아파트가 많겠어요? 볼펜이 훨씬 많겠죠? 따라서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에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비탄력서 상대적인 비교다. 무엇과 비교나 내용이 달라지면서 상대적인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그렇지만 이 부동산도 지역별, 유형별로 세분할수록 이 부동산도 지역별로, 유형별로, 즉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그만큼 어때? 대체제는 많아지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또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거용사는 아파트, 상공업용이다.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아파트와 상가 건물 대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아파트가 더 많겠죠? 그럼 대체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얘처럼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라 할지도 즉 주거용 부동산이라 할지도 일반 재화와 비교하면 우리 여기서 아파트 이야기했죠. 일반 재화와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 그렇지만 다른 용도의 부동산이다. 상공업용 여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과 비교했냐? 여기 따라서 내용은 어때? 달라질 수 있다. 항상 상대적인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랄지도 일반 재화와 비교하면 부동산이니까 수요에 같아서는 당연히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거용 부동산이랄지도 다른 용도의 부동산과 비교하면 이때는 어때? 수요에 같아성이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이제 단기 그리고 장기 이렇게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단기적으로 대체제가 많을까요? 장기적으로 대체가 많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대체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수요의 특성이 탄력적, 단기는 수요의 특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한 부동산이 있고 용도가 어때? 단순한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가 많을까요? 단순할수록 대체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는 많다라는 이야기에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때? 수요의 가타성은 탄력적. 자, 단순할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 전환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용도 전환이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용도 전환이 영이한 부동산이 있고 용도 전환이 어때?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용도 전환이 영이할수록 자, 대체가 많을까요? 곤란할수록 대체가 많을까요? 그렇죠? 영이할수록 대체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영이할수록 대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타선 어때? 탄력적. 곤란할수록 대체 적다. 수요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서는 이거 하나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대체가 많을수록 어때? 수요가 타선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가 타선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내용으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131페이지예요. 131페이지 편가로 3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자, 동그라미 1번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처음 대체의 존재 유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랬지요. 자,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며 처음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내용이에요.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의 수요의 가타성은 어떻습니까? 탄력적. 부동산의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 아래줄 그 부분 보세요. 전체 부동산의 수요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대체가 마련했죠.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 이걸 비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의 가타성은 어떻습니까? 탄력적. 상공업용 부동산의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이랄지도 일반 재화 비교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렇지만 다른 용도의 부동산 여기에 비하면 뭡니까? 탄력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 다시 봅시다. 주거용 부동산도 일반 재화에 비하여는 수요 가타성이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는 어떻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자, 단기일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지요. 다음 장기일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 5번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떻습니까? 탄력적이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용도가 단순할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용도 전환입니다. 자, 용도 전환이 영위할수록 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영위할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지요. 반면 용도 전환이 곤란할수록 수요에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 다음은 이제 양고로 2번입니다. 양고로 2번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분 소개되고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탄력성 이 표현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떠올리자 그랬지. 저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변했을 때죠. 얼마? 1% 변했을 때다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거면서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 소타성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항상 우리가 이제 공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자 원인은 어디에 표현됩니까? 분모값. 결과는 어디에 표현됩니까? 분자값이다라는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1% 변했을 때죠. 따라서 소득의 1%니까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여러분들이 자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공식은 우리가 만들어버려야 했어요. 원인은 분모값, 결과는 어때? 분자값이다 생각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의 소탈성이니까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분모, 결과는 분자다 이 생각하시고 식을 만들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읽는 방법 두 가지로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인다랬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어때? 나누는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을 때는 항상 어때? 원인, 분모값을 먼저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합시다. 자,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어때? 증가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 배웠죠? 자, 소득이 향상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뭐라 합니까? 정상제. 자, 그럼 이것은 정상제 경우에는 자,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방향이 같잖아요. 방향이 같으니까 당연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은 뭡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값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0보다 어때? 크다는 뜻이지요. 0보다. 그래서 구분할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0. 조심하세요. 1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을 많이 할 것인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수요의 가타성의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어때? 무한대사에 존재한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 구분할 때 기준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그렇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여기에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 문제니까 0보다 크냐 작냐 이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0이 기준이에요. 0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죠. 정상제. 그래서 자 무슨 이제 소득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이 재화를 우리가 뭐랍니까? 열등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열등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참 열등제 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할 때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값을 측정해 보면 방향이 어때?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로 구분하겠죠.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재화의 성격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뭐랍니까? 정상제. 자,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뭐랍니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일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어때?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값 0보다 크면 뭡니까? 정상제. 자, 마이너스 값이에요. 0보다 작으면 뭡니까? 열등제가 된다. 구분하는 기준 0이라 그랬지요. 0보다 크면 플러스 값 정상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자, 132페이지 하단 보세요. 보시면 양고리 2번. 자, 첫 번째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참 소득의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말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박스에 공식이 들어있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즉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랫줄 보세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을 통하여 그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수요의 소타성 이 값을 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정상제, 열등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문 계속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값이 양일 경우, 자, 양일 경우 플러스일 경우죠. 플러스일 경우, 자, 결국은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이 지화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음일 경우, 자, 이처럼 음일 경우 마이너스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소수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어때?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에 예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 향상됨에 따라 나왔죠. 그럼 자, 소득이 10% 향상됨에 따라서 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수요량이 8%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증가했다. 이제 먼저 우리 예를 살펴봅시다. 자, 이와 같은 예를 주고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구분하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정상제 구분할 때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 이걸 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향상되었어요. 그럼 소득이 향상했을 때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상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자,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을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다. 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 분모값이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소득의 변화율.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율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소득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10% 네, 상승이다. 다음 수요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8% 증가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기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값은 절대값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 우리가 지금 절대값으로 나타낸 건 수요의 가타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절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소득이 10% 향상될 때 수요량이 어때? 8% 감소한다.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방향성을 어때? 표기 안 해버리면 엉뚱합시 나오겠지요. 항상 방향성을 표기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세요. 소득이 10% 향상됐을 때 수요량이 8%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네, 자, 증가하니까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10분의 8이니까 어때? 0.8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0.8. 하면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어때? 8% 감소한다면 자, 이건 이렇게 증가했죠. 그럼 소득의 변화율은 10% 증가다. 수요량은 어때? 8% 감소다라는 이야기. 그럼 절대값이 아니니까 방향성 다니까 어때?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10분의 8이니까 0.8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표기 안 해버리면 아차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실수해서 0.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우리는 방향성을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요의 가타성 이야기하면서 비록 절대값이지만 꼭 어때? 방향성을 표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겁니다. 여튼 좋습니다. 혼자 우리가 이 사례를 보니까 결국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0.8이다. 참 수요의 소득 값이 플러스 값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재화는 뭐가 된 겁니까? 정상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둘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는데 정상이 열등이냐 이거 물어보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다. 바로 답 나오죠. 뭡니까? 정상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자, 소득이 10% 향상됨에 따라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했다면
이제 수요의 소타성 얼마입니까? 플러스 0.8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 부동산은 정상제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양구 3번 내용입니다. 양구 3번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보세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했죠. 교차는 뭡니까? 크로스다. 크로스 두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 두 재화가 아니다. 그래서 원이 뭡니까? 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자, 1% 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결과가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의 연관성을 묻는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A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자,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우리 A다 생각합시다. 그럼 자, A의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A 가격 변화율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다른 한 재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재화 뭡니까? 예를 들어서 B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탄력성 어떻게 정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분모는 원인, 결과는 분자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자,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니까 자, 한 재화, 그래서 A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다. 다음 결과는 뭡니까? 또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B 재화다.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또 먼저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해서 B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참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A와 B 두 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A와 B 두 재의 연관성이에요. 그럼 결국 A와 B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 이걸 따지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이때 A와 B 두 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 수요 이론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배웠던 부분이다. 이제 생각이 잘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A 안 사겠지요. 근데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 B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A 안 사고 B를 샀을까?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값을 측정해 보면 어때?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감소하더라. 처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이때 A와 B 둘은 어떤 관계겠습니까? 보완 관계인 재화다. 보완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쉽게 이 생각 잘했어요. 자, A의 가격 상승합니다. 그럼 A 비싸 안 사겠죠? 안 사니까 B도 어때? 안 샀다는 이야기야. 그럼 왜 A 안 사니까 B도 안 샀을까? 둘은 상호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재화는 어떻습니까? 보완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값을 측정해 보면 자, 이제 방향이 어때? 반대죠? 반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일동에서 자,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걸 활용한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어때?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다. 0보 크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 말씀이니까 당연히 기준 0이 되겠죠. 0보 크면 플러스 값이면 두 재화는 대체됐고, 자, 마이너스 값이에요. 0보 작네. 이때는 어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두 재화가 대체 보완제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화의 성격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둘은 뭡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지금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교차 탈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탈성 값이 플러스 값이면 둘은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면 둘은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이제 자, 133페이지예요. 양으로 3번.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A제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참 A제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박스에 공식이 들어있죠? 공식.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A제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들어봅시다. 자, 이러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을 통해서 두 제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양일 경우, 자, 양 플러스라는 이야기예요. 0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때? 증가한다. 자, 이런 케이스가 되겠지요. 이때 이제 자, 두 제와는, 즉 빌라 아파트 두 제와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대체제다 할 수 있겠지요. 대체제다.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음일 경우, 자, 음일 경우 마이너스 값이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입니다. 이때 두 제와는 어때? 보완 관계인제와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도 예가 나와 있죠? 이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10% 상승함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이론에서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하였다라는 겁니다. 증가했다. 자, 이도 사실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제가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때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두 차는 어떤 관계냐? 둘이 대체 보완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체인지 보완제인지 이것만 구별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자, 보세요.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야. 자, 임대료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격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제와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제와의 수요가 어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한 제와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제와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관계제와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했던 겁니다. 한 제와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제와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뭡니까? 대체제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러면 계산해야 되겠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자, 이는 어떻게 갑니까? A제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둘 중에 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둘 중에 가격이 변한 건 뭡니까? 자, 임대료. 이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소형 아파트네요. 자, 가격 변을 몇 프로입니까? 10%. 10% 상승이다 할 수 있겠지요. 반드시 방향성 표기한다 했어요. 10% 상승. 다음 이제 자, B제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수요 변한 건 뭡니까? 오피스텔이지요.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7% 증가다 할 수 있겠죠. 7% 증가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방향성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방향성이 같으니까 당연히 어때? 플러스 값이 된다. 10분의 7이니까 얼마입니까? 0.7이 되겠지요. 그럼 결국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해 봤습니다. 어때? 플러스 0.7이다. 이처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 관계인제와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대체 보완제냐 이것만 물을 때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 계산할 필요 없겠죠. 바로 재활성격 이해해서 찾으면 되겠고, 자, 교차 탄력성 이것까지 우리 계산한다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또 해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이제 자, 다시 봅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7% 증가했다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0.7이 되겠지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관계? 자, 플러스 값인가? 당연히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교차타성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수요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타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을 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 얼마라 했습니까? 1이라 그랬죠. 1. 자, 구분 기준 1이다. 1보 크면 탄력적, 1보 작으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을 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된지 열등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재화가 열등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타성 이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은 뭡니까? 정상제. 마이너스 값은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다. 0보다 크면 플러스 값 정상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요의 교차타성 일동에서 교차 플러스니까 두 재화란 이야기예요.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결국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걸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플러스 값이면 둘은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면 둘은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타성 일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요의 소타성 일통에서는 이 재화가 정상된지 열등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교차타성 일통에서는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역으로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 이걸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 재화가 정상된지 열등된지 이걸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 이걸 판단해서는 수요의 교차타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요의 탄력성 이 부분을 다 마무리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